양자 컴퓨터가 완성되는 날 비트코인은 끝났다. 코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뒤에는 늘 같은 장면이 따라붙죠. 그날이 오면 17년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갑이 통째로 털리고 또 전 세계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될 거라는 상상이죠. 근데 오늘 올라온 외신 기사 하나는 이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날은 요란하게 오지 않는다. 어쩌면 도둑이 이미 다녀갔는데도 우리는 그게 그날이었다는 것들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요. 듣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해지죠. 근데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요. 오늘 영상 이야기들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그 결말이 비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나쁜 쪽으로만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데까지 닿습니다. 그 결말이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처음부터 양자 컴퓨터가 뚫리지 않도록 설계한 블록체인을 만드는 퀀티스 네트워크라는 회사의 대표,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의 핵심은 이래요. 양자 컴퓨터가 현대 암호를 실제로 깨는 첫 번째 사건은 잠들어 있던 사토시의 비트코인이 도둑맞는 것 같은 이런 눈에 확 띄는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에 서로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 지갑 해킹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는데 어떻게 뚫렸는지 흔적이 전혀 안 남는 모양새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 표현을 옮기자면은 누가 우리 구독자분들 비밀번호를 풀어놨다라고 해서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주는 안내문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시점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2028년 안에 벌어질 확률을 50대 50으로 본다고요. 정말로 무섭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의문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킹인데 어떻게 흔적이 한 개도 안 남을 수가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 도둑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값나가는 목표가 사토시 지갑일 텐데 왜 거기가 첫 번째 표적이 아니라는 거냐. 이 두 가지만 풀리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이 풀립니다. 흔적 이야기부터 가볼게요. 비트코인 지갑에는 번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남에게 알려줘도 되는 공개 번호입니다. 코인을 받을 때 쓰는 번호죠. 다른 하나는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되는 비밀번호입니다. 내 코인을 어딘가로 보내려면 이 비밀번호로 서명을 해야지만 장부에 기록이 되고 또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번호는 수학적으로 한 쌍입니다. 비밀번호에서 공개번호를 만들어내는 계산은 쉽겠지만 이 거꾸로 공개번호만 보고 비밀번호를 유추하고 알아내는 계산은 지금 컴퓨터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걸리는 시간이 말이 안 되게 길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안전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었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컴퓨터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맞는 기기가 아니라 특정한 몇 가지 종류의 계산만 지금 컴퓨터랑은 비교가 안 되게 빨리 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필 그 몇 가지 종류 안에 공개번호에서 비밀번호를 거꾸로 알아내는 계산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지갑을 해킹할 필요도, 기기나 거래소 내부 시스템에 침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부에 이미 드러나고 있는 이 공개 번호만 보고 밖에서 비밀번호를 계산해낸 다음에 주인처럼 서명해가지고 돈을 옮기면 끝이죠. 시스템 입장에서 어떨까요? 정당한 주인이 정당한 서명으로 돈을 보낸 것과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미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보안이 아주 잘 돼 있는 조직에서 돈이 사라졌는데 조사해보니까 침입 흔적이 아예 없다면은 흔적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유일한 증거가 된다고요. 업계에서는 양자 컴퓨터가 이 암호를 실제로 깰 수 있게 되는 이 가상의 그날을 Q데이라고 부르는데 그 Q데이가 까다로운 진짜 이유는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기가 유난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모든 주소가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코인을 받기만 한 주소는 공개번호가 온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코인을 밖으로 보낸 적이 있는 주소는 그 순간 공개번호가 장부에 그대로 찍혀버리죠. 그리고 아주 초창기에 쓰이던 주소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공개번호가 드러나는 형태였었는데 이 사토시 코인 대부분이 바로 그 초창기 이 방식 주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토시 지갑이 왜 첫 번째 표적이 아닐까요? 현재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89조 원 규모입니다. 이게 도둑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물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목표물이기도 합니다. 17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움직이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순간 전 세계가 알아차릴 수밖에 없겠죠. 양자 컴퓨터가 완성됐다고 전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고 그 충격으로 시장이 무너지면 훔친 코인의 값어치도 같이 무너집니다. 애써 훔쳤는데 훔친 물건 값이 폭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사에 나온 전문가들의 시선은 조금 다른 곳을 향합니다. 이 투자사 블록체인 캐피털의 보안연구원 현 치담은요. 공격자라면 사토시의 코인을 훔치기보다는 경보가 울리지 않을 곳, 그러니까 거래소 핫월렛 쪽을 노릴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봤는데요. 핫월렛이라는 거는 거래소가 손님들 출금을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인터넷에 연결해두려고 쓰는 지갑입니다. 여기서 돈이 빠져나간다. 그럼 사람들은 그냥 또 흔한 거래소 해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니까요. 스미스는 게다가 여기서 한 발 더 갑니다.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딱 한 가지, 제일 값 나가는 비밀번호를 꼽으라면은 테더의 발행 권한이라는 건데요. 테더는 미국 달러 하나랑 또 같은 값을 유지하도록 만든 코인 중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건데, 이 발행사에서는 코인을 새로 찍어낼 수 있는 관리자 지갑이 있고 또 그 권한까지도 결국은 비밀번호로 지켜지게 됩니다. 공격자가 그 번호를 계산해낸다. 그럼 없던 코인을 찍어내서 회사가 손쓰기 전에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미스는 이런 도둑질이 평범한 사고처럼 위장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누가 그냥 키를 잃어버렸나 보다. 이렇게 그럴듯한 설명이 붙으면서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은 첫 번째 공격은 제일 유명한 지갑이 아닐 거예요. 제일 조용히 털 수 있는, 안전하게 털 수 있는 지갑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스미스는 말씀드린 대로 2028년까지 50대 50 정도 확률로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양자 알고리즘과 하드웨어 연구를 도우면서 발전 속도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반면에 치덤은 2030년대 초가 되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고, 또 그것보다 일찍 오고는 거는 가능성이 낮은 꼬리 쪽이라고 했습니다. 이 솔라나 재단의 보안 총괄 마이클 코치는요, 아예 시점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업계에서는 10년 넘게 늘 5년 뒤라는 답이 반복되어 왔었고, 요즘은 4년 뒤라고들 한다라고요. 그리고 정반대쪽 끝에는 블록스트림 대표 아담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올해 4월달 파리에서 비트코인 서명을 위협할 수준의 돌파는 최소 20년은 남았고, 지금의 양자 컴퓨터는 7,000원짜리 계산기보다도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아담백은 사토시가 비트코인 100세에서 직접 인용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2년 뒤부터 20년 뒤까지 벌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무시하기 어려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AI의 도움을 받은 연구 돌파로 이 암호를 깨는데 필요한 양자 컴퓨터의 규모 추정치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작아졌고, 구글은 자기 회사의 암호 전환 시한을 2029년으로 앞당겼습니다. 그럼 지키는 쪽은 뭘 하고 있느냐? 놀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2024년 8월 양자 컴퓨터로도 못 푸는 새 암호 표준을 확정해서 갈아탈 도구 자체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 지갑 업체 엔그레이브의 대표 로이 블랙스톤은 오늘 기사에서 다행히도 블록체인들은 기다리지 않고 이미 새로운 서명 방식으로서 옮겨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는 2029년까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방어를 완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비트코인 쪽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말 같은 경우에는 블록스트림 연구진이 지금의 서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명 방식 논문을 냈고요. 올해 4월달에는 유명 개발자 제임스 로벌 포함한 6명이 양자 컴퓨터에 취약한 옛 주소에 들어있는 코인의 이동까지도 앞으로 제한하자, 이런 공식 개선 제한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한 가지만 바꿔보겠습니다. 언제 뚫리느냐가 아니라 이 옮기는 작업이 끝나고 나면 비트코인에는 무엇이 남느냐, 이렇게요. 새 잠금 방식으로 갈아탄다는 건 결국에 모든 코인이 옛 주소에서 새 주소로 한 번씩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비트코인에는 이 17년 동안 아무도 답을 못한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토시의 코인은 몇 개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주인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서 영영 움직이지 못하는 코인은 몇 개인지. 옮기는 작업은 이 두 가지 질문에 강제로 답을 하게 만들고, 아담백이 4월달에 한 말이 정확히 이겁니다. 양자 내성 주소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 과정이 끝나면 사토시가 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될 거고, 끝까지 움직이지 않은 코인은 잃어버린 코인으로 봐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사토시 보유량 추정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추정폭은 50만 개에서 100만 개 사이라는 이야기부터 분석업체 아캄 집계로는 약 109만 개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터스가 올해 낸 보고서에서는 주인이 비밀번호를 잃어버려가지고 영영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약 230만 개에서 370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코인들은 새로운 주소로 옮겨줄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는 이 물량을 그대로 노출된 채로 둘지, 동결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그대로 둔다면 언젠가 양자 컴퓨터를 가진 도둑의 몫이 될 거고, 그게 싫다면 묶는 쪽으로 규칙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동결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전체 2100만 개 중에서 수백만 개가 공식적으로 시장에서 퇴장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코인이 많다더라 하는 추측이었을 뿐인데 그게 규칙에 적힌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 정확히 몇 개인지가 처음으로 확정되는 순간이고, 남아있는 코인 입장에서는 자기 몫의 희소성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라는 이 위협 자체가 비트코인을 강제하는 일의 정체는 파괴가 아니라요, 17년 만에 첫 번째 재고조사에 가깝다는 게 제 생각이고, 월가 리서치에서 번스타인 측에선 비트코인 시장이 양자 리스크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선반영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이 주제를 처음 듣는 게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8년 어느 날 Q-Day가 선포되면서 한 번에 터지는 식이 아니라 그 전에 지키는 쪽의 일정들이 먼저 움직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표적 1순위로 꼽힌 곳들, 그러니까 거래소, 대형 발행사들이 가장 먼저 관리 지갑과 핵심 권한들을 새 잠금 방식으로 옮길 겁니다. 노리기 가장 제일 좋은 곳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옮길 이유가 가장 급한 곳이란 뜻이니까요. 실제로 오늘 기사에서도 테더가 반영되어 있는 일부 블록체인들 이미 양자내성 전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 주소 방식 표준을 놓고 몇 년에 걸친 논의랑 업그레이드 과정을 밟으면서 그 과정에서 옮기지 못한 코인들 어떻게 할 거냐는 논쟁이 시장의 새로운 재료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방금 전에 속보로 뜬 엄청난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XRP 가격만 해도 2,300원 찍었다가 또다시 밀렸습니다. 이 최근에 나왔던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어가 군사력과 관련된 발표인데요. 근데 그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전쟁 브리핑이 아니라 채권 시장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 앞이었습니다.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급등을 야기시켰던 만큼 현재 거시기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달래는 말의 수위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도구가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시장의 돈들은 이번 주 내내 그 자백을 먼저 읽었고 이에 따른 발행 버튼이 달려있지 않는 자산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주요 코인 상승률에서 리플 XRP가 왜 최상위권에 있는지 결국에 이 문장 하나로 설명이 될 텐데요. 지금부터 이런 결론들 거꾸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고 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장으로 떠나려고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주 재무부의 채권 개입을 대통령이 왜 지시했느냐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니라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고 베센트는 상당히 유능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표 직후에 금리가 다시 도로 올라왔는데 그럼 또 다른 방식의 개입을 추가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물음이었는데 트럼프의 답은 이랬어요. 개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것도 그중 하나다라면서 궁극의 개입은 미군의 힘을 써야 된다면 쓸 것이다라면서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묻는 이자, 그러니까 국채의 금리를 묻는 자리에서 미국의 군대라는 답이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미국의 채권 시장 위기를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보도를 보자마자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고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진짜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에서도 매일매일 속보들 다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채권 시장에 군사력을 개입하겠다? 이런 역사적인 전례는 여태까지 없었고 이게 금융 맥락에서 군을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개입 방식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엄청난 수위의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바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지금 현상에 대한 본질은요. 이번 주 초에 미국의 나라 빚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갑절 넘게 불어난 숫자인데 이어가지고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에 처음 보는 높이까지 올라갔고 미국의 재무부는 만기가 한참 남은 국채를 시장에서 도로 사오는 이 매입 규모를 크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금리가 내려가고 또 코인과 금이 뛰었죠. 근데 하루 뒤에 이번 개입은 시장 전체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서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평가랑 함께 금리가 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다시 방송에 나와서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그 목록은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군사력 발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한 줄로 정리드리자면요. 이번 주는 돈에서 말로, 또 말에서 더 센 말로 계단이 계속해서 위로 상승하는 역사적인 패턴의 한 주였죠. 그렇다면 왜 돈이 안 먹혔을까요? 장기금리는 결국에 앞으로의 물가 전망과 나라 살림 적자가 정하는 값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불확실성과 불안한 재정 지출,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매입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 한여름에 선풍기를 트는 일이죠. 바람 앞은 분명히 시원해집니다. 근데 방 밖의 폭염들, 그러니까 물가 걱정과 적자가 그대로라면 온도계는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본질은요, 선풍기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열기만큼은 실제로 식혀주되 여름 자체를 끝내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도구는요, 증상은 달랠 수 있어도 기본적인 본질이 되는 원인은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고, 그럼 말은 왜 자꾸 강력해질까요? 이 집에서 아이한테 한 번만 더 하면 혼난다, 이런 말을 3번째 하고 있다면 그건 앞에 2번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겠죠. 경고의 수위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자체로서 앞선 수단이 밀리고 있다는 흔적을 남깁니다. 물론 말이 강력하다고 해서 실행이 따라오는 건 아니겠어요. 다만 시장은 단어가 아니라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미국의 정부는요, 채권 금리를 누르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자기 돈의 체계를 지키려고 정말로 강제력을 꺼낸 날이 역사에 실제로 있습니다. 1933년 봄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하나로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금을 정해진 값에 나라에 내놓으라고 했고, 여기면은 벌금이 최대 1만 달러, 즉
지금 가치로 어림잡아서 수억 원대, 징역은 최대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금의 공정 가격을 20달러 67센트에서 35달러로 올렸고 금일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가 앉은 자리에서 40% 남짓 깎인 셈인 겁니다. 이 깎인 만큼은 달러를 쥐고 있던 보통 사람들 재산에서 빠져나갔는데 이 사건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국가는요, 급해지면 말로 끝내지 않고 정말로 명령, 행동까지 갑니다. 두 번째, 그 명령과 행동의 값은 결국에 그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시장에 군사력을 사용하겠다. 이 단어 자체가 실제 정책이 될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채권 시장에 어떻게 군사력을 쓸 수 있을까요? 근데 시장이 반응한 지점은 이 단어 자체가 아니라 지난 1933년도에도 먼저 온 건 말이었었고 그 다음에 온 건 돈값의 조정이었다는 이 기억, 역사 패턴인 겁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돈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금은 온스당 4,600달러 언저리, 원화로 650만원까지 올라가지고 한 달 사이 14% 급등했습니다. 달러는 파운드 상대로 지난 2월 이후에, 유로 상대로는 5월 이후에 가장 약한 위치까지 밀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일주일 사이에 64,000달러에서 78,500달러까지 30%가량이 올랐고 원화로 따져봤을 때 9천만원대에서 1억 1천만원대까지 옮겨간 그림이죠. 3년 만에 가장 좋은 한 주라는 집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라보뱅크 쪽 진단이 핵심을 짚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지고 달러가 약해지는 것까지는 통상적이겠지만 금과 크립토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뛴 거는 재정적인 신뢰 그리고 나랏돈 빌리는 비용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거시경제상의 우려를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플 XRP입니다. 1,400원 라인 대비했을 때 2,300원까지 상승하면서 단기간에 6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인베이스 집계로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주간 이후에 가장 큰 주간 상승입니다. 지금 환율로 어림하면 1,900원 언저리인데 업비트 체결가는 이런 것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 숫자보다 흐름으로 봐주시기 바라고 왜 이 국면에서 XRP가 앞쪽에 섰는지를 설명드리자면 이번 주 시장의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믿음직하다던 달러 그리고 국채의 관리 방식에 의문이 붙은 사건이었습니다. XRP는 애초에 돈이 국경을 건너는 길을 겨냥해서 설계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달러 체계 이야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 대안 후보로서 함께 호명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게다가 다음 달 중순 이 코인의 법적 신분을 정하는 미국 법원의 클래리티 표결 일정이라는 XRP의 강력한 급등 재료도 걸려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물결과 개별적인 클래리티 호재가 겹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격 자체가 앞으로도 우상향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었고 제 투자 경험상 강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기는 곧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XRP 급등 징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급등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정확히 바닥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리고 8월 19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영상 통해서도 XRP 최고의 급등 호재다. 강력한 급등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XRP 급등 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싸늘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XRP 매수 타점을 공지드렸고 업로드까지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녁부터 급등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총 42%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XRP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미리 말씀드려놨죠. 아무래도 영상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는 속보 타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용 방통에서 발빠르게 속보 타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번 발언 자체가 정책이 되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트럼프 미국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 채권 금리를 누리겠다 이런 방향성은 이미 매입 확대라는 문서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달 둘째 주부터 시작되는 확대 집행이 예고대로 굴러가게 된다. 금리를 위에서 눌러두는 국면이라는 인식과 또 달러 신뢰에 대한 의심이 함께 이어질 거고 발행 버튼 없는 자산으로 돈이 건너오는 이번 주 같은 흐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 XRP는 그 물결에 자기 재료가 겹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쪽 그룹에 남을 확률이 높겠고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돈에서 말로요. 그리고 더 센 말로 이어지면서 일주일 사이에 계단이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급등을 했다는 거. 금과 크립토 시장의 상승과 또 달러 약세가 같은 4일 동안 함께 움직이게 되면서 지금 거시경제상의 자산 이동이 실측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채무 40조 달러 적자라는 원인은 단기간에 사라질 수 없는 최대의 악재 중의 하나겠습니다.
결국에 채권시장 질문에 대해서 군사력이라는 답이 나올 만큼 말의 수위가 올라갔는데요. 정작 지금 도구는 아직까지 시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1933년이 보여주듯 돈을 지키려는 국가의 의지가 강력해질수록 값을 치르는 쪽은 그 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시장 자금들은 발행 버튼이 없는 자산으로 미리 길을 냅니다. 이번 주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XRP가 서 있던 곳이 바로 그 길 위였었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금요일에 그 발언이 지나가는 말실수로 남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더 큰 개입의 예고편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이 미국 백악관이나 트럼프 그리고 재무부, 재무장관이 이 발언의 공식적인 후속 발표를 내놓는 날, 그게 해명이 됐든 또 새로운 큰 개입이 됐든 여러 가지 카드든 그 문서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속보로 들은 내용 발표드립니다. 캐나다 물건 28조 원어치의 50% 관세가 실제로 발효가 됐어요. 근데 오늘은 결론을 먼저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획하실 숫자는 50%가 아닌데요. 1930년입니다. 미국이 이번 관세의 근거로 꺼내든 조항이 1930년에 만들어진 뒤에 96년 동안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조항이거든요. 잠을 자고 있었던 이 조항이 왜 하필 지금 다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변동성을 주는 걸까요? 여기를 따라가 보면은 무역전쟁 한복판에서 왜 리플 XRP 이야기까지도 나오는지 전부 다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은 그 길을 끝까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과 캐나다는 몇 주째 물밑 협상을 이어왔었죠. 지난달 20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자동차랑 술, 유제품을 겨냥한 50% 관세 포고문 3건에 서명을 했고, 그에 따른 발효 날짜는 한 달 뒤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이 발효를 2시간도 안 남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에 도달했다라면서 사흘 유예를 발표했죠. 지금 시장은 이걸 사실상의 타결로 읽었고,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그 사흘의 마지막 순간에 협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가 성명을 냈는데 협상 지금 당장 중단하고 협상단에게 오타와로 다시 캐나다로 복귀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막판 제안은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요. 이에 따른 앞으로 캐나다는 달러 대 달러로 갚겠다. 이 달러 대 달러라는 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 미국이 우리 물건 28조 원어치의 세금을 매겼으니까 우리도 미국 물건 딱 그만큼에 대한 세금에 되매기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자정 직후 되받쳤는데요. 캐나다가 이번 주 초에 합의는 조건에 최종 판결을 거부했다라고 해요.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관세까지도 상당폭 내려주겠다라고 제안까지 했었다라는,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말이 서로 다르면서 누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금이 붙는 품목을 보시면은 이 관세의 성격이 보입니다. 유제품, 맥주랑 와인, 하키용품, 시멘트, 가구, 기계, 의료, 이런 금액으로 약 200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 규모인데요. 미국이 캐나다에서 사오는 전체 물건의 5% 수준입니다. 이 전면전이라기보다 골라낸 품목만 때리는 핀셋 관세에 가깝고, 에너지나 핵심 광물처럼 미국이 아쉬운 품목들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빼고 설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은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협상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 측에서도 미국 소비자가 지금 당장 받을 충격은 크지 않았다라고 짚었고,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이 결렬의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뜻밖에도 술 진열대였습니다. 작년부터 캐나다 주정부들이 미국산 술을 매대에서 아예 치웠는데, 백악관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뒤 캐나다의 미국 술 수입이 1조 원 규모에서 1,900억 원대로 약 81%가 증발해버렸고요. 미국은 이걸 풀으라고 했고 캐나다 주정부들은 버텼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눌러다 보면 다 된 것처럼 보이던 협상이 마지막 밤에 엎어졌고, 지금 세금은 예고대로 오늘 국경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캐나다 관세 자체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이미 50%, 자동차에는 25%가 붙어 있었죠. 그래서 백악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 관세에 협상 대신 보복으로 맞선 나라는 전 세계에 둘뿐이었다. 중국과 캐나다. 근데 이번 발표에서 무역 전문가들의 시선이 멈춘 곳은 세율이 아니라 맨 아래 적힌 근거 조항이었습니다. 이 1930년 관세법 338조, 이 조항 통역부터 드리자면요.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는 나라가 있으면 대통령이 그 나라 물건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 이 별도의 조사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1930년이 어떤 해였느냐? 이 수입품 2만 개의 세금을 올렸다가 대공황을 더 깊게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태어난 해입니다. 338조는 바로 그 법의 한 부분 인데, 대공황을 지나고 2차 대전을 지나고 트럼프 1기의 무역전쟁까지 전부 다 지나도록 어느 대통령도 그거 한 번에 쓴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발동 횟수가 0회예요. 그래서 판례도 없고 시행 규정도 없습니다. 국제 로펌 화이트 앤 케이스는 이번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사용이라고 적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즐겨 쓰던 232조가 1962년생, 301조는 1974년생이니까요. 이것보다 더 한 세대 늙은 법을 창고 맨 앞쪽에 꺼내온 셈이겠습니다.
왜 96년 묵은 조항을 이제 와서 먼지를 털었을까요? 여기가 오늘의 첫 번째 알맹인데요. 올해 2월달 미국 대법원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이때 거둬온 관세들을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정부가 세율이 낮고 또 유효기간이 150일짜리 임시조항으로 갈아탔다는 이야기들 지난달 저희 신사 채널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 임시기간이 끝난 뒤로도 미국 정부는 반년 내내 대체조항들을 갈아 끼우면서 관세의 법적 바퀴를 굴려왔었고 이번에 마침내 찾아낸 게 바로 338조입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미국의 관세는 남의 법조항에 새들어 살았어요. 비상권한이라는 이런 방은 법원이 비워달라고 했었고 임시조항이라는 방은 계약기간이 150일이었습니다. 근데 338조는요. 처음부터 관세를 위해서 지어진 대통령 이름으로 등기까지 나 있는 집입니다. 96년 동안 아무도 입주를 안 했을 뿐인 거죠. 물론 이 비유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 등기가 있다고 법정에 안 물려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통상 로펌들은 벌써 국제무역법원에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지켜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50%라는 권한 자체가 법 문장에 처음부터 또렷이 적혀 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 방보다도 더 다툴 여지가 훨씬 더 좁다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에 있어서는 현재 미국이 다소 우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조항에는 다음 단계가 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차별이 계속된다. 관세를 넘어서 아예 수입 금지까지 갈 수 있게 해둔 B항이 있습니다. 이 대목의 요지는 이래요. 이번 발표의 속뜻은 세율 인상이 아니라 이 법원이 세우기 어렵고 기한도 없는 관세로의 갈아타기, 관세가 일회성 이벤트에서 상시 제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B항까지도 가버린다? 관세 전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최악의 경우에 캐나다 물건을 아예 수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더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코인, 그중에서도 XRP랑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부터는 구분을 하나 두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부 세관을 통과한 사실들이에요. 포고문과 성명, 또 보도로 확인되는 것들이죠. 지금부터 신고서에 없는 제 짐작이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까지가 통관된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짐작인지 그때그때 표시하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통관된 사실 한 가지, 지금 시장은 이 상황을 처음 겪는 게 아니죠. 작년 2월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멕시코에 25% 관세를 서명했던 그 주말 코인 시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었고요. 비트코인은 91,000달러대, 지금 환율로 1억 2,900만 원 선까지 밀렸었고 XRP는 25% 넘게 급락하고 하루 사이의 청산 규모만 약 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발효 하루 전에 두 나라가 한 달 유예에 극적으로 합의했었죠. 그때 XRP가 6% 반등했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 복귀하면서 원화로 1억 4천만 원대를 되찾았었습니다. 급락에서 되돌림까지 딱 하루였었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 관세 국면이 몇 달을 오가는 동안 미국 투자 매체들 사이에서 XRP를 두고 낯선 논쟁이 벌어졌었죠. 2월 한 달 주요 코인들이 줄줄이 두 자릿수 밀리는 사이에 XRP만 소폭이 남아 플러스를 지켰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XRP는 국경 간 결제일 수 있는 코인이라서 관세의 사정권 바뀌다. 나라들이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서 나설수록 시장의 돈들은 오히려 더 많이 국경을 넘어야 된다. 다른 쪽은 반박을 했어요. 그건 관세 덕이 아니라 재판 종교의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뿐이다. 어느 쪽이 맞았는지는 지금도 가리기 어렵겠지만요. 다만 중요한 점, 이 관세라는 단어랑 XRP라는 이름이 같은 문장에 놓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알맹이에요. 이번에 관세를 얻어맞은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 보겠습니다. 무역에선 수수에 몰린 이 나라가 코인 제도화에서는 줄곧 미국보다 앞서 걸었죠. 2021년 2월 이 전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시킨 곳이 캐나다 토론토였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상장보다 3년이 빨랐죠. 그리고 작년 6월 18일 이 토론토 증시에서는 하루에 XRP 현물 ETF 3개가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것도 전세계 최초였었고요. 미국의 첫 번째 XRP 현물 ETF가 나스닥에 데뷔를 한 거는 그로부터 5달 뒤 작년 11월 13일이었습니다. 현물 ETF, 간단히 풀자면 실제 코인을 사서 보관해두고 그 값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서 증권계좌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한 상품인데요. 여기에 최근 장면을 더하자면은 바로 지난주 캐나다에서 6번째로 큰 시중은행인 내셔널뱅크가 미국 공시에서 XRP ETF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이렇게 겹쳐요. 물건의 국경에서는 두 나라가 90년 묵은 법까지 꺼내가면서 담을 올리는데 지금 자산의 국경에서는 두 나라 모두 이미 걸쇠를 풀었고 심지어 누가 먼저 열어주느냐를 경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한복판에 있던 자산이 바로 XRP라는 거예요. 관세로 싸우던 두 나라가 지난 5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몇 개 안 되는 이 분야가 하필 이 코인의 제도화라는 거. 저는 이게 오늘 뉴스 뒤에 숨은 가장 이상한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무역전쟁이 제도가 되면 무엇이 비싸질까요? 미국 국채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었고 제 투자 경험상 강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기는 곧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XRP 급등 징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급등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정확히 바닥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리고 8월 19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영상 통해서도 XRP 최고의 급등 호재다, 강력한 급등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XRP 급등 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싸늘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XRP 매수 타점을 공지드렸고 업로드까지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녁부터 급등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총 42%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XRP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미리 말씀드려놨죠. 아무래도 영상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는 속보 타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용방 통해서 발빠르게 속보 타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전쟁이 제도가 된다면 무엇이 비싸질까요? 물건값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나라랑 나라 사이에 돈이 건너가는 일 자체가 번거로워집니다. 이 지금의 국제송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항이 아니라 경유죠. 인천에서 남미에 갈 때 미국이나 유럽 공항에서 갈아타는 것처럼 원화가 다른 나라 돈으로 바뀔 때 중간에 달러라는 공항을 거칩니다. 그 공항의 규칙과 사정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보복이 일상화된다? 그렇다면 이 경유 구간, 요금과 지연은 늘어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리플이 13년째 팔아온 물건이 정확히 이 구간입니다. 코인을 다리 삼아서 중간 경유를 줄인 국경 간의 결제, 그리고 원리상 과세는 국경에서 컨테이너를 세울 수는 있더라도 원장 위에서 옮겨지는 값 자체를 세우지는 못합니다. 물론 직항이 뚫려 있다고 승객이 저절로 옮겨 타는 건 아니겠죠. 요금과 신뢰, 규정이 갖춰져야지 갈아타는 거고, 그 준비 작업이 방금 보신 양국의 ETF랑 기관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번 관세는 XRP를 당장 밀어올리는 재료가 아니라 XRP가 팔고 있는 이야기의 배경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라는 거. 그리고 다시 세관 통과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공교롭죠. 이번 주 코인 시장은 미 국채 시장 개입 기대랑 ETF 자금에 힘입어서 크게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일주일 사이에 23% 뛰어서 78,000달러 부근, 원화로 1억 1천만 원 언저리까지 왔고요. XRP도 1,900원 안팎까지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승세의 한가운데로 이 결렬 소식이 떨어진 건데, 결렬 직후의 새벽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50% 관세 위험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과 함께 2조 5천억 원 규모의 청산이 있었다는 보도 제목까지도 나왔어요. 다만 이런 급변동이 관세 때문인지 일주일 급등 뒤의 차익 실현인지는 지금 시점에 갈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첫 번째 반작용이 나왔다는 사실까지만 통관된 상태인데요. 결국에 오늘 발효된 캐나다 관세의 진짜 뉴스는 50%가 아니라요. 96년 동안 잠들어 있던 1930년생 조항이 처음 깨어나서 이 법원이 세우기 어려운 관세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관세가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가 되어갈수록 나라랑 나라 사이에 돈이 오가는 비용과 마찰은 커지고, 그 마찰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13년째 해온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관세를 맞은 캐나다는 비트코인과 XRP의 제도권 진입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열어준 나라, 그러니까 물건의 국경과 자산의 국경은 지금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이번 50%는 작년처럼 몇 주짜리 협상용 압박으로 끝날지, 아니면 96년 만에 깨어난 조항답게 오랜 시간 머무를 제도의 시작일지 댓글로 자유롭게 생각들 남겨주시고, 이 캐나다의 보복 품목 목록이 공개되는 날 그 목록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고 또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리플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리플 XRP가 언제 상승할지, 반등 언제 줄지, 또 상승 시작하면 얼마까지 상승할지,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어떤 역할을 해드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그리고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그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바로 리플 전용방인데요. 기본적으로 리플 전용방에서는 이 리플 코인에 대한 단기 고점과 저점, 중요한 내용들, 리플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들에 대해서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보유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시장이 아니죠. 말 그대로 더 상승할 것 같을 때 현실적인 대응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중요한 시장이고, 적당히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다시 하락했을 때 재매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타점뿐만이 아니라요, 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가격도 내려왔고, 또 반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혹은 단기 저점에 분할 매수할 수도 있는 이런 기회의 장세랑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리플 XRP에 대해서 핵심 단기 저점에 대한 중요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단기 종합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맞겠지만요,
정말 신기하게도 알트코인들 움직임들,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섹터 그리고 테마에 맞게 힘이 살아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무리한 목표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요. 팔고 나서 더 오르더라도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에서 이 수익 실현까지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몰빵이 아니라 비중 조절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이 단기 타점은 단기 타점답게 접근해야 되는데 막상 상승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오를까봐 못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보고 파셔야지 내 돈이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수익이 나오면은 이 수익으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추가 매수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회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종합 브리핑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들,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이 중요 타점들, 여기에 대한 안내까지도 같이 설명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시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낮은 비중으로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핵심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 클래리티 법안의 진행 상황, 지금이 어떤 상황이고 가장 최신 속보는 무엇인지, 지금 갑자기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최근에 트럼프랑 관련한 공격 취소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이 나왔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과 방향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리플 전용방, 그리고 단기 종합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시황 브리핑방까지도 세 가지 방에 대해서 같이 입장을 안내드리고 있고요.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없게 안내드리는 이런 방이 아니라 제가 딱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고 안내 도움드리고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로서만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 문의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